안녕하십니까. 오늘 키리 산학 세미나, 이제 저희 산학 세미나가 한때 런치 세미나를 하다가 지금 뭐 런치 세미나를 하기에는 코로나 때문에 못해서 우리가 2시에 하는데 2시에 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많은 분이 온라인으로 또 참석해 주셨고, 오늘 주제가 또 지금 현재 보험업계나 금융업계에서 굉장히 관심이 있어 하는 주제이고, 오늘 또 발표자와 특히 오늘 토론자분들이 가장 이 권위 있는 분들이 많이 오서 굉장히 알찬 우리 오늘 세미나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발표를 우리 해주는 우리 박효 박사님은 나이스 연구원에도 계셨고, 그 전에 카이스트에서 박사를 하셨고, 학부에서 또 공학을 하신 대체 투자의 아주 적임자인 좀 연구자이신 것 같습니다. 오늘 발제를 한 30분 듣고요. 오늘 토론자로 3분이 있습니다. 온라인에 지금 현재 이시환 삼성생명 상무님이 오늘 첫 번째 토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연세대학교 교수이면서 한국대체투자연구원의 원장이신 정삼영 교수님께서 또 토론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보험연구원 연구자문이시면서 우리 한양대학교 경제학 교수님이신 남덕우 교수님이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플로우는 아니지만 지금 이제 온라인에 계신 여러분들이 우리 토론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한 20-30분 정도는 플로우 또는 우리가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으니까 그때 질문 Q&A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 말은 여기까지 하고요. 바로 마이크를 우리 오늘 발제자에게 넘겨서 중요한 오늘 주제 듣기로 하겠습니다. 예, 박규 박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발표를 맡게 된 보험연구원의 박희우입니다. 이번에 제가 발표하게 된 주제는 보험회사 지금 대체투자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인데요. 일단 연구원에서 단기과제 형식으로 진행한 보고서 내용을 바탕으로 오늘 이렇게 귀중한 발표를 맡게 되었습니다. 네,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보험회사 지금 대체투자에 대해서 오늘 발표를 할 건데, 지금 대체투자 현황, 그러니까 보험회사, 지금 우리나라 보험회사는 대체투자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미국, 유럽 등 세계 다른 선진국 보험회사와 비교하여 지금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후에 향후 과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는 순서대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연구의 배경, 그러니까 최근에 사실 보험회사 대체투자 관련해서 지금 되게 이슈가 되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지금 보험회사가 대체 투자를 빠르게 늘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저금리가 계속 장기화되고 있어서 보험회사는 기존 채권 투자로는 수익률을 제고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대체 투자를 많이 늘리고 있는데요. 특히 지금 최근에 해외 대체 투자를 중심으로도 지금 보험회사는 규모를 많이 확대를 해서 지금 대체 투자 시장이 많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지금 자산 수요, 특히 부동산, 호텔, 항공기 등에서 지금 자산 수요 회복이 둔화되면서 일부 보험회사의 경우에는 지금 대체 투자 자산에서 손실이 발생하기도 하였고, 그래서 지금 대체 투자 부실 가능성에 대한 좀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감독 당국도 지금 올 상반기 안에 아마 지금 최근에 기사를 본 것도 같은데, 지금 보험회사 대체 투자 관련해서도 가이드라인을 지금 마련을 하겠다라는 지금 현황입니다. 그래서 이만큼 대체 투자 시장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험회사 대체 투자가 이렇게 빨리 확대된 시점인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서 아무리 대체 투자가 만기가 길고 지금 만기까지 시간이 많이 남았다고 해도 현재는 지금 보험회사 대체 투자 현황과 특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에서는 우리나라 그리고 미국, 유럽에서 보험회사들이 대체 투자를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고 이를 비교하여 좀 시사점을 한번 생각을 해볼 건데요. 그러니까 저도 대체 투자에 대해서 연구를 한 지는 오래되지 않아서 이번에 공부를 많이 했는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좀 많이 좀 드는 생각이, 대체 투자에 대해서 되게 공정가치 평가를 어떻게 하는지, 대체 투자의 자산의 종류가 무엇인지 등에서도 대해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도대체 지금 대체 투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대체 투자를 어떻게 정의하고 대체 투자의 그런 개념에 대해서부터 조금 차근차근 알아보는 그런 문헌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원에서도 대체 투자 관련한 그런 보고서가 이렇게 많이 발간된 적이 없어서 이번 기회에 대체 투자의 좀 개념부터 좀 한번 살펴보자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연구를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합계, 업계 그리고 연구원에서도 훌륭한 분들이 많이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오늘 제 발표에 더불어서 향후 뭐 연구 진행됐으면 하는 과제 혹은 지금 대체 투자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점들을 대해서도 많이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발표에 앞서 대체 투자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대체 투자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주식, 채권 등 이렇게 전통적인 투자 자산군에 포함되지 않는 모든 그런 투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뭐 대체 투자를 일반적으로 뭐 사모 주식, 헤지펀드, 뭐 부동산, 인프라, 상품 이렇게 분류를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현재 지금 글로벌 대체 투자 리서치 기관인 프리킨이 그러니까 대체 투자 관련해서 좀 가장 활발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기관인데요. 이들은 대체 투자를 6가지, 그러니까 이렇게 6가지로 정의를 하고 그 대체 투자 시장의 지금 운용자산 비중은 사모 주식이 39% 그리고 헤지펀드가 32%로 이렇게 기업 투자 관련 시장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 투자의 특징으로는 높은 위험조정 수익률, 그리고 낮은 상관관계, 장기 투자, 비유동성, 불투명성 등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 투자는 채권에 비해 수익률이 높고 주식에 비해 변동성이 낮은 특징으로 인해서 위험조정 수익률이 높다라는 특징이 있고 또 다른 전통 자산군과의 상관관계가 낮기 때문에 효율적 투자 자산을 좀 상향 조정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뭐 절대 수익률을 제공하고 뭐 인플레이션 해지를 할 수 있다. 등의 편익을 갖는 투자 자산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대체 투자는 공개 시장에서 거래되지가 않아서 유동성이 낮고 그리고 만기가 길고 뭐 투자 개별 건당 모든 그런 정보들이 제각각이기 때문에 뭐 투자 대상의 개별성 그리고 불투명성 등으로 투자 위험을 정형화하기 어렵다라는 이런 단점도 같이 있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특히 보험회사는 크게 3가지 이유 때문에 대체 투자를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보험회사는 이제 2023년부터 IFRS 17과 킥스가 도입됨에 따라 부채를 시가로 평가해야 되는데 현재 지금 보험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장기 부채 때문에 장기 부채에 대한 듀레이션 매칭을 하기 위해서 지금 만기가 긴 자산에 대한 투자 유인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험회사는 만기가 긴 대체 투자를 늘렸다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건 앞에서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저금리가 장기화됨에 따라 실제로 지금 왼쪽 표를 보시면은 보험회사 자산 운용 이익률이 보험료 적립금의 평균 금리 그러니까 지금 보험 부채의 보험 계약자들한테 지급을 해야 되는 평균 금리보다는 훨씬 낮기 때문에 지금 보험회사는 지금 수익률 제고에 대한 필요성으로 인해서 대체 투자를 많이 확대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보험회사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뭐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쭉 하향 추세를 보임에 따라 이렇게 금리가 떨어짐에 따라 채권 수익률도 낮아지게 되고 그래서 미국 보험회사도 대체 투자를 확대를 해서 운용자산 중 대체 투자 비중은 계속 지금 상승하고 있는 그런 추이를 보여줍니다. 물론 우리나라 보험회사에 대해서도 이렇게 대체 투자 운용자산의 뭐 추이를 보면 좋겠지만 자료의 한계장으로 일단 미국에 대해서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또 대체 투자 자산은 보험회사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뭐 채권이나 주식 같은 전통 자산들과 상관관계가 낮기 때문에 이런 포트폴리오 분산 효과를 기대를 할 수 있어서 보험회사는 대체 투자를 늘려왔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이렇게 대체 투자란 지금 뭐 어떤 자산이고 그리고 보험회사는 왜 대체 투자를 늘렸는지를 알아봤고 이어서 이제 우리나라 그리고 미국, 유럽 보험회사 감독 당국이 어떻게 대체 투자를 정의하는지부터 살펴보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대체 투자의 특징을 이제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우리나라의 대체 투자의 특징은 특히 운용자산 중에 대체 투자 비중과 그리고 대체 투자에서 유형별 구성비를 중심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나라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나라 감독당국 그러니까 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 대체 투자를 정의를 할 때 별도의 업무 보고서를 수집을 해서 대체 투자를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공시하던 그런
보험회사 재무 상태표에 있는 뭐 주식 채권, 뭐 수익증권, 대출 채권 등에서는 보험회사가 대체 투자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파악을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금융감독원은 이렇게 공시되지 않는 다른 별도의 업무 보고서를 통해서 보험회사 지금 대체 투자 현황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대체 투자를 사모펀드, 헤지펀드, 부동산, 상품, 고도화 상품 등 다양한 자산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보험회사 대체 투자 관련해서 공시되는 자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험회사 업무 보고서에는 대체 투자 관련 항목이 없기 때문에 그걸 직접적으로 살펴볼 수는 없는데, 다만 뭐 금융감독원이나 뭐 신용평가회사 등에서 보험회사 대체 투자 관련한 뭐 보고서, 보도자료 등을 참고해서 봤을 때 지금 우리나라 보험회사의 운용자산 중 대체 투자 비중은 2020년 9월 말 기준으로 한 13%에서 한 16% 정도로 추측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보험회사는 이렇게 운용자산 중 대체 투자 비중은 저 정도 되는 걸로 지금 보이고, 그렇다면 대체 투자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대체 투자 유형별 구성비가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면, 일단 우리나라 보험회사의 전체 대체 투자의 유형별 구성비는 공시된 자료가 없기 때문에 해외 대체 투자에 대한 비중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해외 대체 투자의 유형별 구성비랑 전체 대체 투자 유형별 구성비가 서로 동일하다고 가정하고 살펴봤는데요. 먼저 이 금융감독원이 올해 초에 발표한 그 해외 대체 투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은 우리나라 보험회사는 이거 약간 오타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 보험회사는 자산의 대부분을 부동산과 SOC에 지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는 지금 수치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아까 앞에서 전체 세계 대체 투자 시장에서 헤지펀드랑 사모펀드가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보험회사는 세계 대체 투자 시장의 추세와는 다르게 부동산 간 SOC에 좀 더 집중을 해서 투자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이 부동산과 SOC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부동산과 SOC는 안정적인 좀 현금 흐름 창출이 가능하고 자산 가치 변동이 크지 않은 이런 중위험 저위험 자산으로 평가되어서 우리나라 보험회사 대체 투자의 부실 가능성이 이렇게 높다고는 할 수 없는 현황입니다. 하지만 지금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뭐 항공기, 호텔, 오피스 등에서 보험회사 대체 투자 손실이 보고되고 있는 경우가 있어서, 혹시 뭐 코로나19가 더 장기화돼서 자산 수요가 회복이 둔화되면 추가적인 그런 손실 발생에 대한 우려는 상존하고 있는 현황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미국에 대해서 살펴보면, 미국은 미국 보험감독자 협의회 NAIC에서 보험회사 대체 투자 자산을 전통 투자 자산군과는 별도로 구분을 해서 스케줄 BA라는 항목에 기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우리나라와 다르게 전통 자산군과 대체 투자 자산을 같이 동시에 그렇게 공시를 해서 전통 자산군과 구분되는 그런 그런 자산군을 대체 투자 자산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공시되는 자료로만 봤을 때 보험회사가 대체 투자를 얼마나 하고 있나 그 정도를 딱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미국에서 지금 발표하고 있는 운용자산 중 대체 투자의 비중은 5.8% 정도로 지금 발표가 되고 있는데, 근데 미국은 우리나라와 다르게 이런 투자 목적의 부동산이나 ABS 및 구조화 상품을 대체 투자에 포함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그런 대체 투자 자산에 대한 그런 범위가 더 좁아서 이 5.8%라는 비중은 우리나라와 이 대체 투자에 대한 정의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작은 숫자가 나타나는 거고, 우리나라와 동일한 기준으로 대체 투자를 정의하여 이 미국의 대체 투자 현황을 비교할 경우 대체 투자 비중은 12.3%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물론 이 수치는 우리나라보다는 낮은 수치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그런 부동산 SOC에 대한 대체 투자 비중이 높지 않고, 유동화, 구조화 채권이나 헤지펀드, 사모주식 등에 대한 그런 대체 투자 유형별 구성비가 높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뭐 이런 유동화, 구조화 채권에 대해서는 지금 뭐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부터 지금 뭐 여러 가지 상품이 있기 때문에
리스크에 대한 평가에 제약이 있으므로 이 상품을 제외하고 일단 헤지펀드 뭐 사모 주식에 대한 경우만 볼 경우에는 아무래도 헤지펀드 사모 주식 같은 경우에는 뭐 레버리지를 이용한 투자도 많고 파생 상품을 이용한 투자도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고위험 고수익 투자 자산으로 평가받기 때문에 미국 보험회사의 경우에는 우리나라보다 조금 운용자산 대비 대체 투자 비중이 낮지만 그래도 그런 고수익 고위험 투자 자산에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의 경우에는 네, 유럽의 경우에는 보험회사 운용자산 통계를 수집하는 기관과 대체투자 관련해서 대체 투자를 정의하고 이거 발표하는 기관이 별도로 있는데요. 그래서 유럽에서는 아이오파가 유럽 보험회사들의 그런 운용자산 현황을 자료를 수집한 통계 자료가 있고 이 통계 자료를 참고를 해서 ECB에서 그 보험회사 대체 투자 현황에 대한 그 보고서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이렇게 별도로 아이오파가 통계 자료를 수집을 하면서 대체 투자를 정의하지 않기 때문에 ECB가 그 아이오파의 그 운용자산 통계를 통해서 보험회사 대체 투자를 정의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그래서 보험회사 대체 투자는 근데 유럽은 조금 우리나라와 미국과는 다르게 부동산으로 분류되는 범위가 되게 넓은 편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관련 주식, 뭐 투자 목적의 부동산, 모기지 등 부동산 항목으로서 대체 투자를 정의를 좀 폭넓게 하기 때문에 유럽에서는 대체 투자 중에 좀 부동산 비중이 높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ECB의 기준을 준용해서 보험회사 운용자산 중 대체 투자 비중을 살펴볼 경우 한 10.3% 정도를 차지하게 되고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대체 투자를 정의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유사하게 뭐 모기지나 부동산 관련 회사 주식을 포함을 해서 이거를 제외를 해서 대체 투자를 정의할 경우 그 비중은 38.2% 정도로 낮아집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부동산에 가장 많은 비중을 투입을 해서 대체 투자를 하고 있고 뭐 그 이어서 뭐 담보보증권, 대출, 뭐 대체 투자 펀드 순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런 뭐 담보보증권이나 대출, 펀드 같은 그런 자산 현황에 대한 이런 정확한 현황 파악이 좀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좀 지금 유럽 보험회사들이 대체 투자를 어떻게 하고 있다라고 일관되게 평가를 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좀 안정적인 부동산의 비중이 높아서 유럽은 그렇게 뭐 미국에 비해서는 그렇게 위험한 자산에 대체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는 말하기가 힘든 그런 현황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렇게 우리나라, 미국, 유럽에 대해서 단편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를 좀 더 이해를 하기 쉽게 정리를 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그 보험회사 감독당국이 대체 투자를 정의를 할 때 별도의 업무 보고서를 수집을 해서 그러니까 기존에 공시되던 그 재무제표와는 다르게 대체 투자를 정의하고 있고 미국에서는 그런 공시되는 재무제표 자료와 유사하게 그러니까 동일하게 기존 운용자산과 구별을 해서 대체 투자를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유럽에서는 이렇게 대체 투자 자료를 수집하는 기관과 그 통계 자료를 이용해서 대체 투자를 분류하고 정의하는 그런 기관이 별도로 존재한다는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뭐 그 각 나라에 대해서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 뭐 사모 주식, 뭐 헤지펀드, 부동산, SOC 같은 경우에는 모든 국가에서 대체 투자로 이를 정의로 하지만 뭐 부동산 관련 회사 주식에 대한 경우에는 유럽 보험회사의 감독 당국만 이를 대체 투자로 정의를 하고 우리나라랑 미국에서는 뭐 주식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리고 업무 목적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세 가지 국가 모두 다 부동산으로 분류를 하고 그러니까 대체 투자가 아닌 그리고 뭐 투자 목적에 대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와 유럽은 보험회사의 대체 투자를 포함을 해서 분류를 하지만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포함을 하지 않습니다. 이 밖에 뭐 모기지, ABS 및 구조화 상품에 대해서도 각 국가별로 이렇게 대체 투자로 정의하는 이런 기준은 상이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가별로 이렇게 대체 투자를 이렇게 상이하게 정의하기 때문에 그 상이한 기준으로 대체 투자의 뭐 운용자산 비중이라든지 현황을 비교하게 될 경우는 서로 다른 기준으로 비교하게 된다는 그런 단점이 있으니까 그거를 좀 통일을 해서 우리나라 기준으로 이렇게 미국과 유럽에 대해서도 대체 투자를 정의를 해서 그 운용자산 뭐 비중을 볼 경우에는 미국의 경우에는 뭐 보험회사 운용자산 중 대체 투자 비중이 한 12.3%를 정도를 차지하고
미국은 유럽은 8.2%,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한 13에서 16%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험회사 운용자산 중 대체 투자 비중이 비교적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까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우리나라 보험회사는 세계 대체 투자 현황과는 달리, 그러니까 세계 대체 투자 시장은 뭐 헤지펀드나 사모펀드 비중이 70% 이상을 차지하며 높지만, 우리나라 보험회사는 부동산 SOC에 60% 이상을 투자하며 어떻게 보면 세계 추세와는 조금 다르게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나라 보험회사가 집중하고 있는 이렇게 부동산 SOC에 대한 추가적인 특징을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보험회사는 일단 먼저 부동산 투자 같은 경우에는 대도시 위주로 선진국, 미국 등에 대한 투자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순위, 중순위 투자가 많아서 아직 그렇게 큰 손실이 보고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신용평가회사의 보고서 자료를 인용한 수치인데요. 그래서 우리나라 보험회사는 뭐 부동산 투자를 할 때 선순위에 27%를 넣고 있고, 뭐 중순위에 29% 이렇게 넣고 있는데, 뭐 최근에는 이렇게 지분 투자 같은 경우에 비중도 많이 높아져서 이런 보험회사의 부동산 수익률 하락에 따른 뭐 손실에 대한 우려도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 뭐 그런 현황입니다. 그리고 또 보험회사가 두 번째로 많이 투자하고 있는 SOC 자산 같은 경우에는, SOC 투자는 그 투자 건마다 규모가 되게 크고 뭐 만기가 길어서 한 번 손실이 발생할 경우 그 사후적인 대처가 쉽지 않고 보험회사 손실이 매우 커질 수 있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긴 한데요. 그래도 우리나라 보험회사는 SOC 투자 시에 대부분 한 64% 이상을 선순위에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렇게 큰 손실이 뭐 보고된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나라 보험회사가 이렇게 어떻게 투자를 하고 있는지를 앞에서 살펴봤는데, 그래서 요약을 해드리면 우리나라 보험회사는 아무래도 다른 미국과 유럽 보험회사에 비해서는 좀 운용자산 대비 대체투자 비중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회사는 이렇게 운용자산 대비 대체투자 비중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저금리가 고착화됨에 따라 이렇게 수익률을 제고하기 위해서 대체투자 확대 노력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 대체투자를 확대할 때 이렇게 지금 세계 각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그린 뉴딜 관련 투자처도 그 보험회사의 새로운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보험회사는 이렇게 운용자산에서 대체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좀 안정적인 투자 자산으로서 우리나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뭐 그린 뉴딜 등에 대한 투자를 일단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현재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해외 실사 등에 좀 제약이 많이 걸려 있는 상황으로 지금 해외 대체 투자는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제 나중에 해외 코로나19가 종식되어서 지금 해외에서도 지금 뭐 미국, 유럽, 뭐 중국, 일본 등 다양한 국가에서 그린 뉴딜 정책을 좀 추진하고 있으므로 그런 해외에서도 그린 뉴딜 관련 투자처는 지금 보험회사에 지금 해외 대체 투자의 한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보험회사는 향후 성공적인 대체 투자를 위해서 이런 투자 운영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대체 투자는 아무래도 만기가 길고 뭐 개별들마다 뭐 특성도 다르고 뭐 불투명성이 있어서 투자할 때 사전적인 검토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후적으로 뭐 문제가 발생하여도 뭐 계약상의 그런 제약사항 등이 있기 때문에 사후적으로는 대처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체 투자는 사전적인 검토가 매우 중요한데, 그래서 보험회사는 이 대체 투자를 할 때 사전적으로 심사 평가를 위한 뭐 프로세스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보험회사에서 내부 대체 투자 인력과 뭐 프로세스 구축을 통해서 향후 장기적인 안목에서 대체 투자 프로세스, 인력 양성도 필요하겠지만, 뭐 중소형사 같은 경우에는 뭐 대체 투자 조직 체계 구성을 위한 편익보다 비용이 더 커질 수 있으므로 좀 대체 투자의 내부 조직을 키우는 것보다 좀 전문성이 뛰어난 외부 운용사에게 뭐 운용 자산을 위탁하여 이를 좀 더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지 관리의 전문화를 통해서 좀 대체 투자 위험 관리를 체계적으로 이룰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좀 두서없게 말씀드린 것도 같은데,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짧게 발표한 내용을 요약을 해드리면, 현재 지금 보험회사는 대체 투자 규모를 빠르게 확대를 하고 있으나 지금 부실 발생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지금 대체 투자에 대한 관심도가 집중이 되고 있는 현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험회사 대체 투자가 뭐 규모가 커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보험회사 대체 투자를 어떻게 정의하는지에 대한 그런 정의도 되게 중요한 것으로 판단이 돼서 본 발표에서는 우리나라, 미국, 유럽 감독 당국이 보험회사 대체 투자를 어떻게 정의하는지 통일된 기준으로 비교를 하여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기준을 통일하여 분석을 비교를 한 결과 우리나라 보험회사는 미국, 유럽에 비해서 운용자산 대비 대체 투자 비중이 높은 편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우리나라 보험회사의 운용자산 대비 대체 투자 비중이 높지만 부동산 SOC 등 좀 안정적인 대체 투자 구성비가 높아서 우리나라 보험회사의 부실 가능성은 비교적 낮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보험회사는 향후에 그린 뉴딜 관련 투자처를 계속 모색을 하고 좀 투자 운용 체계를 개선하여 좀 더 성공적인 대체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고도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향후에 뭐 코로나19가 더욱 확산이 심해질 경우 이렇게 대체 투자 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보험회사는 이렇게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 전략의 강화가 요구된다고 생각을 듭니다. 네, 발표는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네, 박규 박사님 감사합니다. 박규 박사님이 뭐 우리 한국어 발음이 정말 아주 또록또록 하셔서 듣기는 아주 좋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산학 세미나에 또 다음 기회에 또 한번 발표해 주시면 아주 감사하겠고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발표하시는 걸 들으면서 결국 이제 자산운용 수익과 이제 리스크와 관련된 얘기인데 의외로 미국이나 유럽이 이제 주식 채권 비중이 우리보다 훨씬 높고 대체 투자에 관련된 비중이 좀 낮은 게 우리보다는 자산운용 수익률이 결코 낮지 않을 텐데 그에 관련된 궁금증이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이게 현황이지만 앞으로 실제로 회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수익률을 더 올릴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 그리고 감독 당국 입장에서는 대체 투자를 어떻게 활성화하면서 리스크 컨트롤할 것인가의 문제, 이런 얘기들이, 다양한 얘기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토론을 지금부터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토론자로 오늘 말씀드려 바와 같이 세 분이 계시죠. 일단 온라인에 계신 우리 이시환 삼성생명 상무님, 실제 대체 투자 때문에 오늘도 고민하고 계실 텐데요. 오늘 한번 틀어놓으시죠. 예, 오늘 이 업계의 비밀도 좀 말씀 좀 해주시고 어떻게 하면 되는 건지 다양한 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 삼성생명 대체투자사업부장 이시환 상무입니다. 일단 저 오늘 저를 초대해 주셔서 되게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사실 이게 제가 이 세미나 운영 방식을 잘 몰라서 이걸 그냥 제가 뭐 어떤 질의응답을 하는 거로 사실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이제 발표하신 내용을 듣고 제 생각을 뭔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죠? 간략하게만 말씀해 주시고요. 저희들이 질의응답을 나중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무님, 예, 간략하게 코멘트 주시고 저희들이 뒤에 다시 이시환 상무님에게 질의응답할 때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너무 어려운 질문을 해주시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대체 투자 개념 자체가 지금 여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정확하게는 잘 정의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에서 관리하는 대체 투자의 개념과 그다음에 뭐 정부에서 이제 감독 당국에서 관리하는 것과 뭐 이런 것들이 좀 다 차이가 있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뭐 기본적으로 뭐 프라이빗 에쿼티, 그다음에 인프라스트럭처, 여기서 이제 SOC라는 표현을 이제 많이 쓰시는데, 사실 SOC라는 표현은 이제 국내에서 주로 사용했던 표현이고요. 이제 글로벌리는 다 이제 인프라스트럭처라고 쓰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빠져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리뉴어블 같은 게 좀 빠져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컨셉추얼리는 이제 인프라스트럭처 안에 리뉴어블이 들어가기도 하지만은 일부 해외 이제 보험사들은 리뉴어블은 아예 따로 이제 분리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크게 보면 이제 인프라스트럭처라고 할 때는 뭐 저희로 치면 뭐 국내에서 말하는 SOC, 뭐 도로, 철도, 항만 뭐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그런 것, 그 다음에 이런 뭐 태양광, 뭐 풍력 뭐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이제 리뉴어블, 그리고
기타 뭐 항공기 선박 뭐 이런 것도 별도로 또 있고요. 그다음에 물론 이제 부동산도 포함합니다. 근데 이제 회사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 이런 대체 투자를 이제 하게 되는 목적, 뭐 근본적인 목적은 당연히 수익률을 이제 올리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다만 이제 ALM 관점에서 이거를 바라보느냐 아니냐는 이제 회사가 처한 상황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고요. 특히 이제 ALM이라는 개념은 결국 이제 저희 부채하고 관계되는 이제 뭐 결국 저희가 대출도 대출을 해줬을 때 저희 만기하고 자산 만기하고 이제 부채 만기하고 이제 일치를 시키는 거니까. 근데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그 대체 투자를 했다 하더라도 간혹 이제 기한전 상환이 되거나 뭐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꼭 그 ALM 개념으로만은 일단 하지는 않습니다. ALM으로 목적을 하는 경우도 있고 수익성만 쫓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실제로 국내에서 이미 그 많은 이 대체 투자 경험을 이제 쌓아왔기 때문에 사실 이제 여기 해외 거하고 국내 거하고 이제 혼재가 좀 되어 있는데 이제 이 대체 투자 비중은 사실 과거 한 20여 년간 지속적으로 이제 증가를 해왔습니다. 근데 대부분 다 이제 국내 거 위주로 굉장히 많이 이제 증가를 하다가 최근 이제 한 4, 5년 뭐 그 정도 들어서면서 저희 나라 이제 인프라스트럭처 부분이 이제 SOC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이제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이제 투자처가 점점 이제 줄어들면서 이제 해외로 나가기 시작한 거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부동산하고 이 여기서 말하는 인프라스트럭처나 SOC 뭐 리뉴어블 이런 거에 비중이 높은 이유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국내에서 충분히 활발하게 투자를 해서 경험이 좀 많이 쌓여 있는 분야로 그대로 좀 밀고 나간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리스크 측면에서도 이제 상대적으로 좀 낮은 부분, 그러니까 리스크가 좀 더 낮은 부분을 이제 추구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좀 집중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실 가능성을 얘기를 하셨지만 실제 보험사들이 이제 투자했던 규모나 뭐 이런 거 봤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워낙 보수적인 투자들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뭐 부실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문제가 됐던 것들은 이제 증권사들이 중간에서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도매상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그럴 때 좀 많이 그러니까 시장에서 되팔지 못할 물량들을 많이 떠안으면서 생긴 문제들도 좀 있었고요. 궁극적으로 좀 코비드-19 때문에 생긴 문제들은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은 걸로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아주 극히 일부 수요에 영향을 받는 뭐 호텔이라든가 뭐 부동산으로 치면 리테일이고 그다음에 뭐 인프라로 치면은 뭐 예를 들면 정부의 뭐 보장이나 서포트가 없거나 뭐 이런 부분 그런 도로라든가 뭐 철도 이런 데서 이제 전혀 이제 머천트 리스크에 완전히 노출되어 있는 그런 건이 아니고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았기 때문에 저는 뭐 이렇게 위험 가능성 되게 낮다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각 보험사마다 상황이 달라서 기본적으로 이제 안에 이제 팀을 잘 갖추고 있는 곳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팀이 잘 갖춰져 있지 않다 보니까 해외 외부에 있는 운용사를 좀 많이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거는 이제 보통은 회사의 규모나 뭐 역량 거기에 따라 좀 차이가 난다고 일단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사전적으로 검토를 잘해야 되는 게 중요한 거는 맞고요. 그 부분은 뭐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그 인력 양성 문제가 항상 화두이기도 합니다. 다만 무슨 문제가 발생했을 때 뭐 처리가 안 된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계약에 따른 내용에 이제 처리를 하게 되기 때문에 대응이 어려운 건 아니고 다만 이제 그런 부실 가능성이 있는 투자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면에서 앞에서의 그 심사 역량이라든가 이런 것이 중요한 거고요. 사후적으로 사실 문제 처리하는 데는 인프라는 사실 개별성이 좀 강하기 때문에 협의를 통해서 이렇게 진행을 해서 뭐 이렇게 고쳐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대출 같은 경우에 특히 저희가 채권 투자를 하면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냥 바로 뭐 던지고 팔고 나오고 뭐 혹시 회사가 부도 나면 끝인데 사실 인프라나 이런 부동산 이런 거는 사실 협상 과정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아주 나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후적으로 관리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다른 면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뭐 업계에서 오셨기 때문에 혹시 이제 다른 이 토론자나 혹시 발제자도 질문이 있으시면 나중에 저희들이 토론할 때 질문을 조금 더 우리가 하도록 하고요. 예, 두 번째로는 우리 정삼영 대체투자연구원 원장님 일단 토론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삼영입니다. 제가 뭐 슬라이드 몇 개를 보여드리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준비한 게 있는데 새로 만든 건 아니고요. 제가 강의하면서
가끔씩 쓰는 슬라이드 중에 몇 개를 추려왔습니다. 이 주제하고 오늘 말씀해 주신 발표해 주신 주제하고 좀 맞는 게 있는 것 같아가지고 가져왔는데요. 일단 올려주실 수 있어요? 첫 번째 슬라이드부터. 좀 복잡한 화면인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대체 투자하고 이 자산 배분, 그다음에 이제 이 관련된 그 법률의 역사를 강의하는 자료 중에 이제 첫 페이지를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발표자께서 말씀해 주실 때 우리나라, 미국, 영국, 또 유럽 이쪽에 대체 투자 쪽 지금 현황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조금 이제 학문적인 입장에서 좀 추가 부연 설명을 드리면은 대체 투자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대체 투자 역사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오래됐어요. 굉장히 오래됐고요. 지금 대체 투자를 뭐 나누는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크게 리퀴드 얼터너티브라고 유동성 있는 대체 투자와 일리퀴드 얼터너티브로 나눈다 치면은 일리퀴드 얼터너티브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부동산, 인프라, 뭐 내추럴 리소스, 뭐 농산물 등등 원유, 금 등등이 있는데 그런 건 수천 년이 됐고요. 인류 역사하고 같이 하는 거고 전통 투자 주식 채권보다 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오래됐죠. 근데 우리가 이제 얘기할 수 있는 유동성 있는 대체 투자, 소위 얘기하는 헤지펀드, 사모펀드, 사모채권 등등을 말한다고 쳐도 한 70년 이상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49년에 첫 헤지펀드 알프레드 존스라는 사람이 헤지펀드를 만들었는데 제가 이 표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굉장히 그 50년 전후해가지고 자본시장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의미 있는 기간이었어요. 51년, 52년에 마르코비츠라는 사람이 노벨상 받으면서 모던 포트폴리오 티어리라는 거를 발표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지금 얘기하고 있는 투자론에서 90% 이상을 지금 논하고 있는 자산 배분에 대한 그 이론을 집대성했을 그 무렵에 첫 리퀴드 얼터너티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SEC에 나와 있는 첫 헤지 펀드가 태동을 했을 시기였기 때문에 한쪽 파트 전통 투자 시장이 이제 뭔가가 집대성되고 나서 그 무렵에 또 하나는 태동을 하기 시작했다 해가지고 쭉 역사가 흘러갑니다. 그 안에서 이제 사모펀드, 헤지펀드 나눠서 구분을 하다 보면은 뭐 르네상스 시기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었던 뭐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시절이 있었는데 그 밑에 제가 이렇게 조금 나열을 해놓은 게 미국에서 이제 우리가 선진 금융 시장 하면 미국과 유럽을 나누고 있는데 대체 투자의 선진 금융 시장은 아무래도 미국을 우리가 꼽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여러 가지 법안들이 개정이 되고 새로운 법안들이 나오고 있는데 역사적인 법안들이 98년 금융위기, 2008년 금융위기 10년 차이로 하나는 저기 잘 안 보이네요. 사르베인-옥슬리 액트라고 그게 98년 금융위기에 나왔던 거고 또 하나가 이제 다드 프랭크 월스트리트 리폼이 나왔었는데 두 법안을 업계에서는 이 대체 투자 시장을 좀 억누르는 억압하는 좀 부정적으로 만드는 법안이다 했는데 지나고 나니까 그게 아니었다. 시장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자기네들이 셀프 스크리닝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법안이었고 결과적으로는 시장에 도움을 줬던 법안들이었다 하는 거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 밑에 이제 제가 뭐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4차 산업혁명까지 나와 이렇게 제가 비교를 해놨는데 요새는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도 하고 뭐 인공지능, 빅데이터 뭐 등등을 엮어가지고 대체 투자 AI, 얼터너티브 인베스트먼트하고 그 인공지능의 AI, 아티피셜 인텔리전스하고 같이 엮어가지고도 많은 학자들이 비교를 하고 이론도 만들고 그러고 있어요. 같이 발전이 되는 거다 해서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겨봐 주시겠습니까? 같이 발전이 어떻게 되냐? 제가 잠깐 보여드리면 지금 이 표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그 efficient frontier라고 하죠. 그래서 리스크 리턴 프로파일을 놓고 대체 투자와 전통 투자의 각각 자산군을 쭉 이렇게 나열을 한 건데 한 20년간 데이터를 가지고 평균을 내서 인덱스 시장 프락시를 가지고 비교를 해놓은 건데 여기서 보면 대부분의 대체 투자 자산군들이 지금 좌상향돼 있는 걸로 나타나죠. 지금 현재 이렇게 보면은 그러니까 뭐에 비해서 전통 투자 주식과 채권에 비해서
근데 그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겨봐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대체 투자 이 발전 역사, 전통 투자 발전 역사를 나눌 때 세 가지로 보통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세 기간으로 나누고 있는데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50년대, 60년대를 처음에 저기서 보여드렸 모던 포트폴리오 이론이 통용되던 시기다. 두 번째, 80년대 이후가 모던 포트폴리오 이론이 조금 더 발전된 모던 포트폴리오 이론은 주식이면 주식, 채권이면 채권 그 자산군 안에서 다변화 분산을 하면은 코릴레이션, 코베리언스 때문에 우리가 이득을 얻을 수 있다 했는데 전 세계가 공동화되고 같이 움직이고 기술이 발전이 되고 IT 인터넷이 개발되고 하면서 그 효과가 점점 줄어드니까 이제 자산군 내가 아니라 서로 다른 자산군을 섞어보자. 그래가지고 삼성생명 지금 발표하셨던 제일 먼저 삼성생명이 토탈 포트폴리오라는 개념을 한 15년 전에 도입을 해가지고 출시를 한 적이 있어요. 토탈 포트폴리오라는 개념은 한 바스켓 안에 부동산도 담아보고 사모펀드도 담아보고 주식 채권도 담아보고 다 담아보자 하는 개념인데 그게 두 번째 나와 있는 Enhanced Modern Portfolio Theory 그 기간이었고 근데 2008년을 지나면서 야 이것도 그것만 가지고도 부족하다. 왜 부족하냐? 대체 투자 여러 가지 자산군을 이렇게 보니까 각각의 자산군이 가지고 있는 단점들이 너무 많더라. 그 다음 페이지로 넘겨봐 주세요. 그래서 그 단점들을 좀 보완한 대체 투자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전략과 상품들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그거를 가능하게 해주고 있는 이제 그 4차 산업혁명이 그걸 가능하게 해주고 있고 빅데이터, 인공지능, 머신러닝 등등이 그래서 시간이 되면 이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께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으면 좋았을 텐데 오늘은 안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지금 이 페이지를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는요. 지금 대체 투자 개념에 대해서 이제 그 정의, 구분, 영역에 대해서 지금 발표자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한국과 미국과 유럽이 많이 다르다. 그 나라에서 인정하는 거하고 업계에서 인정하는 거하고 회사에서 인정하는 것도 다르다 했었는데 요거는 제가 보여드리는 거는 학교에서 인정하는 거예요. 그 CFA하고 CAIA라고 있어요. 국제공인 대체 투자 분석가 협회라고 있고 또 AIMA라고 있습니다. Alternative Investment Management Association이라고 영국 런던의 이제 업계 관련자들이 만든 대체 투자 협회인데 그쪽에서 자기네들이 교육 자료로 쓰고 자기네들이 이제 서로 그러니까 마켓 액셉티드 된 그런 거 하나의 맵이죠. 지도인데 그들은 대체 투자를 그러면 어떻게 구분하고 있는가? 라고 봤을 때 그들은 대체 투자를 정의 내리려고 하지 않아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유럽, 미국, 한국 다 정의 내리는 그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건데 보는 앵글에 따라서 전략과 상품이 너무 다양하고 리스크 리턴 프로파일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들은 포기했어요. 대체 투자를 정의하지 말자. 그럼 어떻게 하냐?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 그들이 어프로치하는 거는 대체 투자 아닌 것을 먼저 가둬놓자. 다음에 그 밖의 모든 것을 일단 대체 투자의 영역 범주 안에 던져버리자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대체 투자가 아닌 것, 소위 얘기하는 저 왼쪽에 나와 있는 트래디셔널 인베스트먼트라고 제가 표현을 해놨는데 주식 채권이라고 했죠. 지금 우리 발표자께서도 이제 말씀하실 때 주식과 채권을 제외한 다른 상품들 했는데 주식과 채권을 제외할 수는 없어요. 주식과 채권에 투자하더라도 대체 투자 상품이 너무 많아. 그래서 세 가지 컨스트레인트를 다뤄놨어요. 제가 1, 2, 3으로 해놨는데 빨간색으로. 하나가 주식과 채권에 투자하되 공모 주식과 채권에 투자해야 된다. 퍼블릭 스탁 앤 번드여야 된다. 두 번째, 전략 면에서 공매도나 대차거래,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레버리지를 우리말로 차입거래 하지 않는다. 롱 only, buy and hold만 한다. 일단 전략 측면에서 굉장히 단순화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해칭하지 않는다. 그냥 그 자산이 가진 공모 주식과 채권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내추럴 리스크 리턴을 비가 오면 비를 맞고 더우면은 그냥 땀을 흘리고 어떠한 리스크 회피를 하려고 하거나 예를 들면 파생 상품을 써서 어떠한 링크를 구조화시켜서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리스크 리턴 프로파일을 트위스트 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해 오던 공모 주식과 채권에 투자하는 싱글 스탁 앤 번드일 수도 있고 뮤추얼 펀드일 수도 있고 그 밖에 모든 거는 일단 대체 투자로 넘기자 해서 넘겨놓은 게 이제
넘기다 보니까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한번 구분을 해보자. 우리가 학생들을 가리키고 뭐 업무 영역을 나누고 하려면 구분을 필요하지 않냐 해서 구분을 하려고 든 게 그 안에서 트래디셔널, 전통적인 대체와 보다 덜 전통적인 조금 근대화된 대체로 나누어 보자 해서 나눈 게 이제 전통 대체에는 프라이빗 에퀴티, 프라이빗 뎁이 있고 뭐 지금 말씀하신 인프라스트럭처도 있고 커머러티도 있고 리얼 부동산도 있고 다 있는데 우리가 국내에서 얘기하는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이 지금 대체 투자하고 있다고 그러면 국민연금 대체 투자실 세 개로 나뉘어져 있어요. 하나가 사무실이 있고 또 하나가 인프라가 있고 부동산이 있어요. 헤지펀드 같은 경우는 사무실에서 다루고 있고 프라이빗 뎁 같은 경우는 인프라실에서 다루고 있고 지금 현재 굉장히 좀 구분이 모호하고 애매하게 돼 있는데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전문성 있는 분들이 전문가들이 거기에 배치돼 있기 때문에 일단은 거기에 그렇게 넣어놨다 했는데 우리가 국내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대체 투자 자산군 하면 트래디셔널 올터너티브 쪽이 거의 대부분이고요. 이제 중간에 있는 게 모던 올터너티브 해서 나와 있는 게 PEF, PDF, PCF라고 했는데 프라이빗 뎁 펀드, 프라이빗 에퀴티 펀드, 프라이빗 크레딧 펀드 등등 해가지고 주식이지만 채권이지만 사모 주식과 채권 프라이빗 에퀴티하고 PEF하고는 다르겠죠. PEF는 이제 비클로 만든 거고 프라이빗 에퀴티는 그냥 자산을 얘기하는 거고 좀 구조화 시켜가지고 프라이빗한 거를 퍼블릭하게 공모해서 내다 파는 게 이제 퍼블릭 인베스트먼트 프라이빗 에퀴티라고 파이프라는 게 있고 또 헤지 펀드가 있고 커머러티들을 왼쪽에 있는 커머러티들을 트레이딩하는 선물 형태로 트레이딩하는 CTA가 있고 또 왼쪽에 있는 부동산 실물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그거를 펀드화 시켜가지고 증권화 시킨 리츠 형태의 부동산 펀드들 등을 이제 모던 얼터너티브라고. 여기서 왼쪽하고 오른쪽 이렇게 쭉 나누 중간에 있는 저것들이 저희가 지금 좀 약간 주시하고 있는 것들인데 소위 얘기하는 요새 중위험 중수익 상품들 전략이나 뭐 여러 가지 리스크 리턴 프로파일 등등에서 그런 것들이 곽강받고 있고 새로운 상품들이 등장하고 있다 했을 때 저희가 주시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이 중간 위치에 있는 모던 얼터너티브 쪽입니다. 지금 발표자께서 발표하실 때 우리나라 보험사는 유럽, 미국에 비해서 운용자산 대비 대체 투자 비중이 높지만 부동산 SOC 등 안정적인 대체 투자 구성비가 높아 부실 가능성이 비교적 낮다고 했는데 저는 꼭 거기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부동산하고 SOC가 안정적이냐? 배당을 따박따박 받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안정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보다시피 리퀴디티 유동성 리스크 측면에서는 그렇게 안정적인 상품은 아니에요. 앞으로 지금 현재 상황이 뭐 인플레이션이 높아지고 있고 테이퍼링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고 있고 오늘 뭐 이주열 총재도 금년 안에 금리 인상 2번 하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하는데 여기서 대출이 연장이 안 된다거나 이 묶여 있는 거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부동산하고 SOC 같은 거는 그 듀레이션이 긴 상품이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꼭 안정적이라고 한 측면에서는 안정적이지만 여러 가지를 종합할 때 그런 것도 우리가 감안해서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제가 시간을 많이 쓰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 다음 페이지에 한번 그냥 올려봐 주시겠습니까? 네, 여러 가지 이걸 조금 더 아까 그 전에 페이지는 제가 망원경으로 보여드린 거라면 조금 현미경화 시킨 거고 대체 투자만 꼽아가지고 각각의 이제 자산군별 전략을 만들어 드린 거고 그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겨줘. 이게 중간 현미경이고 여기서 제가 오늘 원래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이 보험사 국내 보험사들이 지금 제일 신경 써야 될 것들이 2023년부터 이제 새로 도입된다고 하는 몇 주 전에 나왔던 금융위가 발표한 KICS 여기에 대한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냐. 리스크 매니지먼트 ALM 말씀 많이 하시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수익하고 RBC 규칙 그리고 위험을 균형 있게 조절할 수 있는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짜야 되느냐. 그럼 대체 투자 뭉뚱그려 가지고 대체 투자만 잘 관리하고 늘리면 되느냐. 그 안에서도 옥석을 가려야 되는데 사실 앞으로 팬데믹 기간보다 팬데믹 이후가 중요할 것 같아요. 진짜로 옥석이 시장에서 가려질 것 같은데 그때 어떠한 대체 투자 자산군 안에서 어떻게 뭐를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고 어떤 프레임워크를 짜가지고 어떤 프로세스를 할 거냐를 앞으로는 논의하셔야 될 것 같다 해서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주세요. 올려봐 주세요. 예.
제가 이런 발표를 이렇게 여기저기서 하면은 마지막에 이제 질문이 그래서 그러면 어디에 투자해야 되는데 하는 질문을 많이 해요. 근데 사실 그거는 답이 없어요. 답이 없는데 그거를 준비해 가지고 여기에 투자하라는 게 아니라 저는 전략과 상품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조금 소외되어 있는 대체 투자 제가 이렇게 생각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부동산 많이 했어요. 인프라 지금 뭐 ESG하고 연관돼 가지고 바이든도 얘기하고 국내에서도 그린 뉴 딜 펀드 해가지고 인프라 곽강받고 있고 하는데 사모 주식은 원래 많이 해왔었고 사모펀드는 조금 우리가 소외됐다고 볼 수 있는 게 프라이빗 뎃하고 프라이빗 크레딧 에리아도 조심해서 봐야 되겠다. 앞으로 향후 한 2, 3년간 요거 조심해서 보면은 여기에서 뭔가 룸이 있겠다. 이 안에서 여러 가지 전략이 있는데 현미경화 시키면은 그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겨봐 주세요. 왜 우리가 이거를 특히 국내 보험사들이 조심해서 좀 눈여겨봐야 되느냐 하는 게 이자율 변동, 금리 변동, 저금리, 저성장 시대가 어떻게 보면은 언제까지 지속이 될 것인가. 여기서 조금이라도 변화가 생기고 하게 되면은 저 밑에 빨간 글씨로 오른쪽 구석에 제가 지금 프라이빗 뎃하고 프라이빗 에쿼리, 퍼블릭 뎃, 프라이빗 뎃이라는 거를 사모채권, 사모부채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냐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사모부채의 벤치마크가 그러면은 얘네의 컴피티터가 누구냐 할 때 프라이빗 에쿼리, 프라이빗 뎃을, 퍼블릭 뎃을 얘기하는데 두 개하고 비교할 때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장단점이 앞으로 부각이 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혹시 이 강의를 줌으로 듣거나 들으시는 보험사 자금운용 담당자 분들이 계시면은 요거 한번 신경 써서 좀 눈여겨 보시면은 지금 국내에서 많이 하고 있어요. 저기 프리킨 아까 여기서도 자료를 인용을 했는데 지금 저것도 며칠 전에 나온 프리킨 자료입니다. 따끈따끈한 프리킨 자료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 국내 아시아에서 사우스 코리아가 우리나라가 이 프라이빗 뎃 펀드 매니저가 가장 많아요. 숫자적으로. 왜 그런지는 뭐 업계에 계신 분들이 많이 알 거예요. 굉장히 탤런트 있는 분들이 많이 있고 딜 소싱 잘하는 분들이 많이 있고 구조화시킬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시아 전체 물론 미국하고 유럽에 비하면은 굉장히 적은 숫자지만 아시아만 놓고 봤을 때 이쪽으로 많이 지금 관심도 많이 있고 하고 있는데 앞으로 조금 더 유념해서 봐야 되겠다 볼 수 있지 않냐 하는 게 저희 팁이고요. 그 다음 페이지 이제 거의 다 됐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제가 요 마지막 그림 시장이 진화하고 있어요. 지금 갈라파고스라는 섬, 저 동물 이름이 뭐죠? 이구아나. 다윈의 진화론 얘기할 때 많이 나오는 다윈이안 프로세스 해가지고 특히 전통 투자 시장도 진화하지만 대체 투자 시장은 굉장히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진화론의 핵심이 서바이벌 오브 피트니스라고 하죠. 적자 생존. 도태되는 대체 투자 전략과 상품이 지금 너무너무 많고 팬데믹 이후에 새로운 것들이 뜨는 상품들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업계에 계신 분들 특히 물론 잘하고 계실 테지만 업데이트가 굉장히 빨라야 되고 시장을 포워드 루킹 하고 있어야 되고 하는 측면에서 대체 투자 시장은 굉장히 역동적이고 재미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또 리스크도 많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정상민 교수님, 원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 한번 단독 발제 한번 해주실 거죠? 네, 그렇게 기대하겠습니다. 사실은 오늘 이렇게 토론만 듣기에는 굉장히 많은 내용 가지고 계신데 저희들이 꼭 해주시기를 기대하고요. 지금 이제 다음 토론 마지막 토론 가기 전에 이제 그 질문 온 분이 있어서 미리 좀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합니다. 질문이요. 지금 제가 읽겠습니다. 이 질문은 이시환 상무님께 질문이 있습니다. 금융당국에서 보험사 대체 투자 가이드라인을 준다고 하는데 가이드라인 기준에 대해서 보험사와 어떤 논의가 구체적으로 쟁점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현재 가이드라인을 만일에 주면 대체 투자 비중 외에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주면 사실은 투자 기회를 오히려 조금
규제 때문에 못하게 되는 그런 문제는 없는 것인지 대해서도 궁금하다고 하셨습니다. 나중에 이시안 상무님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우리 토론자는 남도구 교수님에게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기 우리 현장에 계시고 실무적으로 하시는 이상무님 계시고 또 학문적으로 대체 투자에 아주 연구를 많이 하시는 정 교수님이 발표해 주셨는데요. 저의 오늘 토론은 이 보고서 위주 보험회사 대체 투자 현황과 과제에 좀 초점을 맞춰서 좀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앞서서 이 보고서의 모티베이션 역시도 처음에 하셨는데 제가 이제 4월 말에 이 보고서에 대해서 이제 자문위원 이제 코멘트를 달기는 달았는데요. 이제 보고서 보면 어쨌든 보고서가 좀 의미 있는 보고서가 돼야 되고 차후에 많은 참고 자료가 되기를 이제 바랐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대체 투자를 나눈다는 거와 나라별로 구분하는 것이 좀 많이 할애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 그 정도 할애를 한다면 그 이제 부분이 던진 메시지가 있어야 될 텐데요. 그 앞서서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떠한 그 정의를 가지고 그리고 나라마다의 구별이 가능하다, 구별이 다르고 이 나누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조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뭐 어쨌든 기본적으로 우리가 대체 투자라는 건 전통 자산 이 아닌 주식, 채권, 예금이 아닌 그래서 이제 기초 자산을 그렇게 따지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대체 투자를 이해할 때 그래서 이제 부동산, 뭐 인프라스트럭처 그리고 인수금융 그리고 저게 뭐 구조화 상품이라고도 얘기를 했지만은 자산 유동화 자산 CLO 같은 경우에 대체 투자에 포함이 되지만 예를 들어서 채권을 기반으로 하는 구조화 상품은 기본적으로 업계에서도 그렇고 제가 알기로는 금감원의 업무 보고서에서도 포함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중요한 거는 어떻게 기초 자산이 되는 것이 전통 자산군의 포함을 바탕을 두고 있느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로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 지금 어쨌든 우리 이 보고서가 국내 보험사의 현황, 대체 투자 현황과 이제 개선 방향 이런 것이 이제 주가 돼야 될 텐데 그러면 이제 앞서서 이제 정상무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뭐 이론적으로 왜 대체 투자를 하느냐, 뭐 저금리 시장에서의 수익률 제고 그리고 기존에 해왔던 투자의 포트폴리오의 다각화를 위해서 리스크 관리, 뭐 보험사 뭐 부채 장기 매칭한다 이러지만 결국에는 우리 정상무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익률 제고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보고서가 좀 더 의미가 있으려면 그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은 우리 박사님이 너무 어려운데 이게 공개 자료가 없어서 이게 연구하기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정말로 잘 하셨는데 어쨌든 그렇다면 하려면 수익률을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될 거예요. 저번에도 코멘트를 했는데 대체 투자가 지금 뭐 평균적으로 얼마의 전통 자산 대비를 가지고 가느냐, 그 수익률 얘기를 조금 어디서든 뭐 업계에 가서 얘기를 듣던 좀 본인이 좀 발품을 팔아서 자료를 좀 수집해서 그러면은 이 보고서가 이제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내용에서도 어쨌든 이 포텐셜 리더들이 이 보고서가 좋아야 됐다고 생각하는데 뭐 부동산이나 인프라에 대한 대체 투자가 안정적이다. 근데 왜 그렇다는 얘기에 대해서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이제 정 교수님께서 부동산이 뭐 지금은 더 안정적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얘기를 하면은 아니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이해하는 것은 왜 부동산이 대체 투자라고 안정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실물이라는 담보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기본적인 보통. 그리고 인프라스트럭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했을 때 리걸 베이스 그러니까 법적인 정부라든지 보증을 쓰고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이제 다른 것보다 예를 들어 CLO 같은 경우에 자산 유동화 같은 경우 경기 안 좋아지면 그냥 다 깡통 돼 버리니까 이제 그런 의미인데 이제 그러면 지금 왜 작년부터 금감원이 여기에 대해서 보험회사도 보고 증권회사의 대체 투자도 보고 하는 이제 뭐 저는 이제 경제학을 하지만 이제 코비드 19의 특수한 이제 그런 와서
이게 이제 위험처럼 이제 불리는 것 같은데 저도 이제 정상문님처럼 위험하다고 생각 안 해요. 근데 이 위기가 왔을 때 좀 더 우리가 체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야 된다는데 그러면 이제 부동산이 기본적으로 안정적이라는데 왜 이슈만 되면은 언론 자료에 보면은 안 좋은 부동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 라스베가스 호텔이 해서 뭐 보험사가 크게 물려가지고 했는데 사실은 그러면 리글로서 나중에 조금 더 얘기하겠지만 리글로서 거기에 다 준비가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중순위 대출 채권으로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선순위가 라스베가스 호텔이 자산 가치 떨어지니까 걔들은 선순위가 자기 팔고 나가면 자기 것만 먹고 가면 되니까는 그러한 문제들은 어떠한 법적으로 잘 돼 있더라도 사실은 이러한 순간이 터지면 중순위 채권이나 후순위 채권 다 망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러한 문제를 보면서 우리가 대체 투자 그런 대체 투자에 어떠한 문제점을 우리가 고민해야 되냐 하면은 중순위 채권의 위험성을 좀 강조하는 걸로 해야지 대체 투자의 전반적인 걸 강조하면 되지 않는다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조금 서론도 많이 길어졌는데 제가 이해하는 것은 보험회사들 생명보험회사들 8개에서 상위를 보면 대체 투자가 여기서는 최대값 추정치인데 저는 뭐 보고서에서는 추정치가 어떻게 나왔는지 명확하지가 않는 것 같아요. 워낙 이제 자료가 하니까 제가 이제 업계에서 얘기를 듣고 이러면은 대체 투자의 전반적인 거 보면 한 21%에서 한 22% 생각보다 높습니다. 생명보험사 8개 위에. 근데 여기 이제 정상무님 삼성생명이 있지만 삼성생명이 상대적으로 절대 규모는 크겠지만은 이제 자산이 크니까는 한 8%, 10% 내는 것 같아요. 이제 정상무님들 제가 듣기에 그런데 그래서 이제 on average 내면 삼성생명 포함하면 한 17%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정상무님이 이제 중요한 저도 이제 잘 몰랐던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은 해외 투자, 해외 대체 투자와 국내 대체 투자 그러면 대체 투자 안에서의 비중이 어떻게 되느냐? 정상무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존에 국내에서 할 만큼 많이 해왔습니다. 부동산 SOC. 그래서 누적의 대체 투자를 비교를 해보면 아마 국내의 대체 투자가 한 70% 더 많을 거예요. 그런데 말씀하시는 것처럼 2016년, 17년부터 이제 해외로 진출을 해야 돼서 그때의 신규 투자, 최근의 투자에서는 이제 해외 신규 투자가 더 커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이제 스토리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 뭐 그 전에 뭐 할 얘기가 있지만 그럼 왜 대체 투자를 해외로 지금 하느냐? 결국에는 이제 보험회사 지금 이제 보험회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대체 투자 그 opportunity set이 작은 거예요. 이제 국내에 많이 해서 수익률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런 게 어떠한 문제가 있느냐면 어쨌든 대체 투자를 처음에 할 때 그 주관 기관이 있습니다. 그게 뭐 자산 운용사든 아니면은 증권사든 뭐 은행이든 회계법인이든 그 주관사가 이렇게 해서 이제 너 들어올 거냐 안 들어올 거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새 이제 국내에서 하는 것은 워낙 인기가 있으니까는 이제 그 주관사들이 이제 비드 입찰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험회사가 생각하기에 한 4%가 적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비드를 해보면 더 낮게 그 이제 주관사가 주는 게 뭐 더 낮게 4%뭐 3.5로 주겠다 이래 버리니까는 이제 대체 투자의 opportunity 그러니까 이제 해외에 대체 투자로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이제 지금의 보고서에 어떤 부분과 연관이 되냐면 보고서에서 뭐 뉴딜 관련 발구처, 딜 소싱을 잘 해야 된다는 그 이제 발구처가 많아야 되는데 그러한 관점에서 이제 보고서가 얘기가 돼야지 이제 이 보고서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갑자기 그러면 뭐 뉴딜로 뭐 한다면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그러면 국내에서도 뭐 뉴딜 관련 사업에 이제 딜 소싱 여러 가지 대체 투자의 투자처가 많아지면은 더 좋아지니까. 어쨌든 이제 그러면은 그의 방에 하나가 또 우리가 마치 국내 채권에 투자를 하는데 국내 채권이 뭐 공급이 장기 채가가 없어서 해외 채권을 사는 것처럼 그래서 해외 투자가 지금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위험에 대해서도 조금 그러면 해외 투자 대체 투자의 보험회사의 경우에 뭐 어떻게 이제 금융당국이 인식하는 위험과
보험회사 실무적으로 인식하는가에 대해서도 좀 중요한 것 같은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기본적으로 그 처음에 딜을 할 때 보험회사가 할 때에 여러 가지 거래 참여자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사 기관, 그다음에 주관 기관, 뭐 리플레이스먼트 에이전시 뭐 있는데, 기본적으로 시사는 세 가지로 있는 것 같아요. 국내 법인, 해외 법인, 법무법인이 끼어서 리걸 오피니언을 받고, 그리고 현지 시사도 하고, 그리고 회계 법인에서 회계 시사도 받고, 그래서 되게 안정적으로 그렇게 위험이 없다고 우리가 얘기하는 이유가 그러한 다 이루어집니다. 네. 그 나중에 조금 이 말을 끝나고 나서 조금 말씀드릴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이제 그래 있는데, 요새 뭐 보면은 해외 호주 얘기, 잘 아시겠지만 KB증권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주의 뭐 부동산. 근데 거기는 그러한 리걸리 그 법무법인이 안 끼어서 그 사기에, 그게 이제 언론사에 이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금융당국의 정책 당국자들이 이제 건전성을 관리하는 분들이 조금 걱정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제가 알기로는 보험회사 대체 투자 모금 기준이 아마 7월 초부터 이렇게 나와 있는 걸로 알고, 그 모금 기준에 그런 것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러한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이제 보험사를 얘기를 들면은 우리가 대체 투자를 할 때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의 보험사들은 우리가 대체 투자를 할 때 블라인드 펀드 방식 대신에 프로젝트 펀드 투자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무님 맞습니까? 이게 이제 국내 경우는 맞고요. 이제 네. 해외는 지금 요즘은 전부 다 블라인드 펀드 투자가 요즘은 왜 그러냐? 이 코로나 있기 전에 그랬는데, 요즘은 왜냐하면 실사를 못 나기 때문에 이제 블라인드로 펀드로 합니다. 그래서 금융당국이 지금 코로나 위기로 했을 때 이러한 보험사의 대체 투자의 위험성이나 아니면 보고서든지 이런 걸 할 때 이 특수 사항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를 좀 분석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제가 이제 제가 아는 선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보험사가 왜 프로젝트 투자로 하느냐, 블라인드 펀드로 안 하느냐, 뭐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뭐 첫 번째는 보험회사 같은 경우에 어떤 자금 소진 목표가 있습니다. 근데 프로젝트 투자로 하면은 일시불로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는데 블라인드 펀드 방식으로 하면은 몇 년에 걸쳐서 해야 되는 그러한 자금 소진 목표 관리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해외 투자를 이제 하게 되면 블라인드 펀드 같은 경우 국내 펀드로 탄 재간접 투자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RBC에서 그 재간접, 만일에 동일한 자산에 대해서 프로젝트로 가는 거랑 블라인드 펀드로 가게 되면 이 RBC에서 안 좋기 때문에 좀 꺼려하고, 그리고 뭐 블라인드 펀드 같은 경우는 운영 보수가 제가 알기로는 론의 대출의 경우에는 한 1%, 그리고 에코리 같은 경우 2%, 그리고 성과 보수도 있는데, 프로젝트는 운영 보수에 대해서 한 50pp 내외고요. 성과 보수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게, 왜 보험회사가 프로젝트 걸 하냐면 시사가 가능하거든요. 블라인드 펀드는 되게 시사가 어렵습니다. 되게 이제 러프한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최고 경영진들이 할 때에 시사가 가능한 프로젝트 이제 대체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 이제 선호를 하고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는 실사를 못 하기 때문에 뭐 증권사든 블라인드 펀드로 지금 대체 투자를 안 할 수는 없고, 해외 대체 투자, 그리고 그 상대적인 규모는 2020년에 상당히 작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고서가 좀 의미가 있으려면 이러한 대체 투자의 지금 방식, 뭐 블라인드 펀드든 그리고 직접 투자든, 그리고 자산군, 그 자산군 안에서도 아시다시피 작년에 뭐 다 부동산이 다 안 좋은 거 아니거든요. 뭐 물류센터 갑자기, 그리고 그러한 것들은 기존에 코비드 19이 일어나기 전에 벌써 예측한 대체 투자 그 증권회사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각각에 대한 방식, 자산군 안에서 어떠한 위험 요소가 있는지, 그러면 위험 요소 플러스 그런 것들을 좀
얘기를 좀 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뭐 차후에 뭐 연구 방향이라고 이러면은 금융당국에 이제 뭐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제 현장에서는 너무 금융당국이 실사를 고집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국내에 대체 투자하는 것이 셋이 많이 줄어들었으니까 해외로 나가야 되는데 거기서 불이익을 받는 RBC 개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는 그런 연구들이 있으면 좋겠다. 이 정도로 저는 이제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남도우 교수님도 대체 투자에 뭐 관련된 실무 연구 그리고 리서치를 많이 하셔서 좋은 말씀 뭐 많이 하셨고요. 지금 이제 이시환 상무님에게 질문이 하나 들어와 있는데 지금 마이크를 넘기기 전에 추가로 하나 지금 남도구 교수님 하면서 생각이 났어요. 자, 그러면 회사들이 대체 투자의 규모를 현재 내가 지금 뭐 가용할 수 있는 RBC상의 우리 회사의 자금이 1조 원이면 그것을 결정하는 규모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변수가 RBC인 건가 아니면 RBC에 우리가 뭐 지금 현재 RBC가 350%인데 대부분 타겟팅을 200에서 또는 250%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대체 투자를 하려고 하는 그 전체 총 규모를 결정하는 요인은 뭔지 회사에서요. 그거 좀 궁금하고요, 상무님에게. 그리고 또 하나 또 궁금한 거는 회사들이 이제 이 대체 투자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얘기를 여기저기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역량 강화를 하는데 그냥 뭐 직원만 뽑으면 되는 건 아닐 테고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삼성생명의 노하우를 조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이전 상무님에게 우리가 답변을 좀 듣고 다른 분 또 코멘트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상무님. 예, 그 청문회 나온 느낌인데요. 그 일단 아마 그 가이드라인 얘기하시는 게 저 모범 기준 말씀하시는 거로 이해하면 되는 거겠죠. 그 지금 협회에서 만들고 있는 그 모범 기준을 말씀하시는 건데 이제 뭐 이게 사실 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불편함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또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기존에 하고 있던 내용들이 사실 많이 들어 있습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뭐 대부분 이제 이전에 이 코로나 요 초기에 저희가 사실 제도를 도입해서 뭐 비대면 실사 절차라든가 뭐 방법이라든가 이런 거를 뭐 중간 초기쯤에 작년 한 가을, 여름 가을쯤에 자체적으로 이제 세팅을 좀 했었고요. 뭐 실사에 관한 규정이라든가 이런 걸로 이제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된다든가 뭐 그런 내용들을 지금 담고 그런 의견을 좀 취합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뭐 이게 뭐 어디가 뭐 쟁점이다 아니다 뭐 이런 것보다는요. 그러니까 각 보험사들이 이제 본인들이 생각하는 좀 이렇게 완화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포인트들을 좀 계속 어필하고 있는데 뭐 예를 들면 뭐 위원회를 뭐 좀 더 위험한 거 할 때는 뭐 위원회를 좀 더 격상시킬 위원회를 뭐 해야 된다는데 사실은 뭐 그런 거에 관한 이제 논의가 좀 이제 달리 좀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그걸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는 이거로 인해서 저희가 뭐 투자가 위축되거나 뭐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관리 업무 혹은 이제 감독 당국의 이제 뭐 규제 뭐 이건 언제나 이런 게 있으면 사실 이제 업무가 늘어나는 것이다 보니까 좀 부담이 좀 따르는 건 사실입니다만 뭐 크게 뭐 저희 투자 활동에 뭐 아주 뭐 엄청난 뭐 악영향을 미치거나 뭐 그럴 거라고는 생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RBC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제 RBC 비중이 이제 충분한 저희 회사 같은 입장에서는 이제 RBC도 물론 당연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인프라스트럭처 특히 이제 국내 보험사들이 인프라스트럭처 뭐 국내로 말하면 SOC라는 것에 굉장히 좀 많이 투자를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 RBC 제도 하에서 그 위험가중치에 굉장한 그 혜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유럽의 제도를 사실 많이 이제 좀 보고 따라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유럽에서 이제 보험회사의 자금을 이제 인프라스트럭처 쪽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방법 중에 하나로 그 퀄리파잉 인프라스트럭처라는 카테고리에 들어가면은 사실 이제 위험가중치를 되게 낮게 책정을 해줬었거든요. 동일한 뭐 대출이든 동일한 뭐 레이팅이든 동일한 주식, 사모 주식이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낮은 비중을 적용해 줬었기 때문에 그런 게 있었고 그래서 국내 기관들이 지금도
경우에 따라서는 RBC 비중이 좀 굉장히 중요하게 좀 느껴지는 그런 회사들은 그런 거에 굉장히 많이 이제 목을 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블라인드 펀드를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조금의 오류가 있는데 이제 블라인드 펀드라 그래서 RBC가 더 높고 뭐 개별 펀드라서 낮고 그런 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제 블라인드 펀드를 하게 되면 그 안에 이제 어떤 게 담길지를 잘 모르고 그 안에 위험 가중치 자체가 이제 그러니까 적게 적용될 수 있는 자산이 담길지 안 담길지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RBC 비중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개별은 이제 확실히 그 자산 자체가 퀄리파잉 인프라스트럭처에 해당돼서 가중치에 이제 뭐 감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거에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과거에 이제 국내에서 주로 개별권을 하게 된 이유는 블라인드 펀드를 했다가 좀 성과가 좋지 않았었습니다. 국내 초기에 인프라스트럭처, SOC 이런 걸 하던 과정에서. 그래서 기관들 전부 내부에서 이제 이런 블라인드 펀드는 하지 말아라 이런 그런 공감대가 많이 형성돼 있었던 이유도 있었습니다. 여전히 다시 돌아가면 그 RBC 비중에 대해서는 기관 각 그 개별 이제 보험회사가 처한 상황에 따라 좀 다르고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도 뭐 중요하게 당연히 생각합니다. 이제 다만 저희는 이제 리스크 리턴을 좀 많이 보는 편이고요. 저희가 보는 이제 뭐 레이팅하고 그다음에 이제 리턴하고 두 개를 놓고 리스크 어드저스티드 리턴을 좀 많이 이제 보는 편입니다. 그리고 RBC도 당연히 보기는 봅니다. 하지만 RBC가 절대적인 것은 현재는 아니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수익률을 좀 높이기 위한 방법이다 보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역량 강화 부분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직원을 그냥 국내에 있는 직원을 뽑으면 되는 거냐? 뭐 그건 아닙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한 5년, 6년 전부터 외국 그 이제 금융기관, 특히 이제 뎃 사이드에서는 이제 은행들, 글로벌 은행들하고 같이 코인베스먼트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리고 협력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이제 A부터 Z까지 같은 실사는 실사, 뭐 모든 과정을 다 동일하게 수행을 했었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그 현지의 프랙티스를 익혔고, 지금 이제 저희 안에 있는 직원들은 원래는 이런 부분에 사실 전문성이 이렇게 있지는 않는 상태였지만 이제 그런 경험을 이제 누적적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뭐 지금은 이제 외국에서 뭐 다이렉트로 뭘 진행하더라도 사실 현지에 저희가 있지는 않지만 현지에 있는 거나 뭐 다름없는 프랙티스를 거의 이제 익히고 있는 상태라 다른 기관하고는 좀 약간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은 그런 코업을 통해서 좀 이렇게 그 현지의 관행을 익히는 것.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사실은 국내 기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SOC, 인프라스트럭처, 그다음에 뭐 리뉴어블, 그다음에 부동산 사실 국내 시장에 다 했었던 일이고요. 그 일을 해외에 옮겨가서 하는 건데 그럼 이제 제도가 비슷하면 사실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제도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다면 이 제도를 바탕으로 뭐 유럽에 가서 인프라스트럭처를 하든 유럽에 가서 부동산 투자를 하든 기본은 거의 비슷한 거거든요. 다만 거기에 뭐 현지의 법률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특수한 상황이라든가 그다음에 프랙티스라든가 현지에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할 것들 이제 그런 거에서 이제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익히게 되는 과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충분히 익히고 나면 이제 글로벌 플레이어가 이제 될 수는 있겠죠. 다만 이제 시간이 좀 많이 소요될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딜을 만드는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아직은 좀 어려운 상태입니다. 딜을 만들기는 좀 어렵고요. 만들어진 딜을 이제 쫓아가는 거는 현재 다 가능한 상태, 뭐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질문 또 우리 정 교수님 질문 좀 하시죠. 상무님. 네, 상무입니다. 네, 전무라고 이상무님, 제 말씀 들리시죠? 예. 뉴스에 보니까 삼성생명이 세빌스 지분 25% 인수했다고 탑으로 나오고 있어요. 어제 오늘. 그거를 저희가 이해할 때 지금 말씀하고 계신 역량을 강화하겠다. 대체투자 쪽에. 세빌스는 대표적인 부동산 전문 자산운용사의 글로벌 운용사인데 25%나 큰 자금을 들여가지고 인수했다는 거는 우리나라 생고사 역사상 굉장히 큰 획기적인 일이고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삼성생명이 어떻게 하고 싶어가지고 뭐 하고 싶어가지고 그런 거예요? 지금 제가 이거만 생각하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 네, 제가 이걸 어디까지 말씀을 제가 그러면 연결해서 이 질문을 우리 패널 분들 다 드리고 싶어요. 자, 우리가 지금 대체 투자를 얘기하지만 대체 투자와 그럼 해외 지분 투자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해외 지분 투자를 우리가 예를 들면 200억, 300억
우리가 하게 되면 지금 굉장히 10% 이상 성장하는 그 국가에 우리가 지분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지분 투자와 대체 투자의 경계가 지금 말씀하시는 좀 교묘해지잖아요. 그죠? 제가 상무님 일단 답변 듣고 그다음에 정 교수님, 우리 남 교수님 답변 듣고 마지막에 우리 발제자신 우리 박희우 박사님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무님 먼저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 그냥 원론적인 대답을 해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뭐 일단 보험사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보험 영업 자체가 이제 뭐 예전처럼 막 굉장히 막 성장을 할 수 있는 사실 그런 상황은 이제 뭐 인구수 감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뭐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제 저희 회사가 성장하기 위한 한 방편으로 이제 자산 운용 섹터를 이제 강화하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고 그 과정에서 이제 대체 부분을 좀 강화해보자는 생각도 있었던 거고 그리고 거기에는 모든 M&A가 그렇지만 사실 전략적 동기와 경제적 동기 두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뭐 특정하게 뭐 경제적 동기로 예를 들어서 뭐 배당만 뭐 받을 생각으로 한 것도 아니고 완전히 전략적 동기로 뭐 저희가 이거 운영업에 완전히 뭐 이거를 뭐 단기간 내에 뭘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한 것만도 아니고요. 그 경제적 동기와 전략적 동기가 적절하게 반영되어 있는 그런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정 교수님 일단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질문을 이상한 걸 해가지고 지금 그런 것 같은데 아니 제가 그 생각이 나서 그랬어요. 네덜란드 연금이 헤지펀드를 투자하려고 했을 때 이제 처음으로 국민연금이 헤지펀드 처음으로 투자한 지 벌써 한 5년 됐어요. 우리나라도 글로벌 헤지펀드에. 네덜란드도 자기네들이 대체 투자 중에서도 그래도 가장 복잡하다고 볼 수 있는 헤지펀드 전문가도 없는데 우리가 헤지펀드는 투자해야 되겠고 처음에 썼던 방법이 미국에 있는 중견 헤지펀드 운용사 하나를 인수한 거예요. 지금 그들이 인수했을 때 거기에 한 40명이 근무하고 있었는데 전문가들이 인수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발판으로 삼아가지고 자기네 지분을 100% 인수한 거죠. 해가지고 이제 했었던 기억이 나고 아부다비 국부펀드가 KKR 지분을 인수했던 사례도 있었고 또 지금 지분 인수하고 대체 투자 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거 펀드면 펀드 자산에 투자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나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다. 특히 국내같이 기관이 LP들이 전문성이 지금 굉장히 항상 문제가 되고 있고 뭐 그런 상황에서 이거를 우리가 다 하려고 하지 말고 물론 전문가 장기적으로 보면 키워야 되겠죠. 양성해야 되고 육성해야 되는데 이쪽으로 해가지고 그냥 지분만 인수하는 게 아니라 블랙스톤 뭐 그 인수를 하게 되면은 경영에 참여하게 되고 당연히 이제 거기서 지식도 저희가 이제 knowledge transfer를 받고 하는 뭐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다. 그런데 그래도 여력이 있는 삼성생명이 지금 치고 나갔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기대도 많이 하고 있고요. 지금 대체 투자 왜 확대는 해야 된다고 그러고 계속 얘기는 하는데 아직도 이렇게 내용을 뜯어보면은 지지부진한 게 많이 있어요. 네. 비싼 돈 내고 외국에 그냥 매니저들한테 맡겨놓고 있고 뭐 하고 있는데 이거를 그렇다고 우리가 다 할 수 있느냐? 그 역량은 안 되고 그거를 좀 대안으로 생각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지금 말씀하신 지분 투자 뭐 해서 인수까지는 안 가더라도 뭐 전략적 파트너십 많이 하고 있고 MOU도 많이 하고 있고 하는데 그걸로써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생명이 하고 있는 삼성이 하고 있는 것처럼 좀 더 공격적으로 여력이 있는 선구사들은 좀 앞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남 교수님 마지막 코멘트. 예. 뭐 저는 이상훈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게 좀 공개적인 자리가 돼서 이제 정확한 이제 내용을 우리가 이제 잘 모르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정 교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어쨌든 뭐 네덜란드 연기금의 헤지펀드 인수든지 뭐 그래서 좀 knowledge transfer 뭐 이런 걸 얘기를 하시는 거에서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제가 이제 이해하는 건 어쨌든 보험사의 경우에 어쨌든 보험 부채에 대해서 수익률을 제고를 위한 게 이제 대체 투자에 이제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해하는 인력풀 지금 삼성생명의 대체 투자 인원이 한 4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자산 대비 그럼 40년까지 그러면 얼마만큼 딜을 할 수 있고 국민연금 그리고 뭐 교직원 공제 대비해서도 인력풀이 퀄리티면 퀀티티면이 좋은지 이제 저는 이제 잘 모르겠고 비교를 안 해봐서 그래서 이제 보험회사는 그런데 제가 이해하는 거는 알기로 이제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좀 잘 팔아야 되니까 선제적으로 인력풀을 땡겨옵니다. 제가 이해해요. 근데 이제 보험사는 성과가 나면은 대체적으로 성과가 나면 그때서야 이제 맨파워를 이제 부여를 받게 되고 모든 부서들이 뭐 부족하다니까. 근데 그러한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자산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할 때 이제 보험사가 자산 운영의 중요성을 좀 더 뭐 영업뿐만 아니라 이해를 한다면 선제적으로 사후적으로 맨파워를 보충하는 게 아니라 사전적으로 해야 된다는데 이게 이번에 이제 삼성생명이 지분을 인수하면서 그러한 방향성에 중점을 둔 건지는 이제 우리가 지금 이해를 못하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아주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보험사의 현재의 자산 운영 풀, 뭐 퀄리티 면을 떠나가지고 퀄리티 퀀티티 면에서 이제 증권사하고 좀 다르게 문제점을 우리가 그런 데서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고 경영자가 그것을 인식을 해서 어떻게 인력을 알로케이션 하는지 좀 중요한 문제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지금 참석자를 보니까 대표이사님은 안 오셨고요. 대신에 우리 안철경 원장님께서 지금 듣고 계시니까 이런 내용들 우리 경영진에게도 좀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박효 박사님 오늘 코멘트 듣고 많이 했는데 마지막 그 코멘트 서머리 해주시면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시고 되게 대체투자 분야에서 이렇게 조명하신 분들이 코멘트를 많이 해주셔서 되게 감사드리고 되게 좋은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 연구를 진행하면서 시간도 그렇게 많이 이렇게 있지 않았고 제가 이렇게 처음에 대체투자 현황을 파악하는 데도 좀 시간이 걸려가지고 이렇게 많은 이슈를 다루지 못한 게 좀 아쉬운 것도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시 자료가 부족한 점도 어떻게 제가 좀 자료 같은 것도 따로 어떻게 수집하는 그런 좀 경로 등을 다양화하면은 좀 더 연구의 범위가 또 확장될 수 있지 않을까도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코멘트 주신 원장님, 뭐 교수님, 상무님 다 감사드리고 이렇게 대체투자 관련해서 또 뜻깊은 얘기를 할 수 있어서 되게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모님께서 지금 화면에 나오고 계신다. 코멘트 있습니다고 해서 일단 우리 한번 예 코멘트 시작하시면 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는 현대해상 그 CIO를 하다가 지금 퇴임하고 있는데요. 오늘 제목이 보험회사 대체투자 현황과 과제인데 그 현황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이 그 대체투자 자산의 그 정의, 분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게 감독원의 어떤 그 주제 목적에 의해서 분류하는 것 빼고 나서는 현실적으로 난 아무 의미가 없다. 특히 일반 공제라든지 이런 데서는 그 주식 채권을 제외한 모든 자산은 그 대체 투자로 보면 되는데 우리가 보험회사가 왜 대체 투자를 하는지 그 배경을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앞에서 이시환 사업부장도 이제 그 중간 코멘트 하시면서 우리가 자산 부채 관리 관점에서 한 건지 수익률 제고 관점에서 했는지 생각해 봐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는 회사마다 차이는 있겠지만은 수익률 제고를 하기 위해서 대체 투자를 늘린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ALM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인프라, 해외 인프라, 국내 인프라 투자 일부지 여기 본문에 보면 부동산 10년씩 부동산 투자하는 거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이 5년에서 7년에 블라인드 펀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수익률 제고 차원에서 대체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안고 있는 과제가 뭔지 많은 분들이 좀 안타깝게도 이제 그 학계에 계셔갖고 그 핵심을 약간 좀 동떨어진 이런 코멘트 아니면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우선 부동산 이제 본문에 그 연구원께서 했지만은 일반인들 생각할 때 부동산 대체 투자는 안전하다. 그런데 그거는 그 투자 대상, 투자 목적에 따라 그렇지 부동산 절대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우선 과제 부분에서 첫 번째는 이제 RBC 비율 코멘트를 얘기하는데 이 리스크 베이스 캐피탈의 문제가 투자 약정안 요즘 보면은 이 대체 투자 자산에서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드라이 파우더가 많이 쌓여 있거든요. 근데 투자 약정한 것이라든지 투자 약정한 것이나 실제 투자 집행이 이루어진 것이나 동시 RBC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감원에 대해서 건의도 하고 그랬지만은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 삼성생명처럼 이렇게 RBC 비율에 삼성생명이나 삼성화재처럼 RBC 비율에 아주 여유가 있는 그 회사를 빼고 나서는 이 대체 투자 자산을 늘리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 관리들이 된다는 것이 리스크 베이스 캐피탈 적용하는 문제고 예를 들면은 앞으로다가 킥스 제도가 도입된다고 하면은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나 레버리지 부동산 블라인드 펀드 투자하는 것이나 60%가 이렇게 차지하게 됐습니다. 40%가 이런 식으로 되면 거의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이러한 리스크 베이스 캐피탈 차동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우리가 장기 투자하면은 특히 해외 투자 이 ALM 관점에서 해외 인프라 20년, 30년 이런 장기 투자하다 보면은 여기에 수반되는 이슈가 환해지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그 대만의 보험사들은 거의 대부분이 오픈을 합니다. 물론 대만은 그 경제 규모가 작고 그 금융시장 규모가 사이즈가 작다 보니까 해외 투자를 많이 늘릴 수밖에 없죠. 총 자산, 운용 자산 대비 해외 투자 비중이 55%, 60% 되니까. 근데 거의 대부분이 오픈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장기 투자에 따른 환해지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 하는 이런 과제가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지금 뭐 프로젝트 투자 또는 간접 투자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이시원 상무님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 오해하시는 부분이 여기에 따라서 무슨 RBC 비율 차등 적용하는 거 없습니다. 그거 포함하고 있는 자산의 구성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데 이 증권 보험회사뿐만이 아니라 무슨 공제도 그렇고 제가 현재 그 한국투자공사 KRC 운영위원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우리가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것이 수익률 제고하기 위해서 해외 투자 또는 대체 투자를 하는데 이걸 높이려고 하면은 직접 딜 소싱을 해서 코인베 한다든지 아니면 외국 기관하고의 코인베스먼트 투자하는 기회를 늘려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역량이 한계가 있어요. 이런 부분이 우리가 공통적으로 이거는 뭐 어느 회사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공통적인 문제고 그다음에 네 번째 과제는 아주 근본적인 문제인데 과연 저도 뭐 그 대체 투자에 대해서 책도 내고 또 가장 업계에서 이걸 많이 주장을 했지만은 우리가 대체 투자를 지난 몇 년 동안 늘린 것 이번에 코비드-19 오기 전에 늘린 거는 특히 국내에서는 수익률이 채권 수익률도 떨어지고 주식도 특히 코스피 같은 경우는 뭐 거의 1000에서 2000포인트가 10년 이상 정체되다 보니까 새로운 투자 기회를 대체 투자 그리고 해외 그 시장에서 우리가 투자 규모를 늘렸는데 우리가 대체 투자를 하는 근본 이유는 퍼블릭 마켓과의 코릴레이션이 낮으면서 안정적인 수익률을 갖고 그리고 유동성 프리미엄을 얻기 때문에 한다는 것이 대부분의 이유거든요. 그런데 보면은 우리가 퍼블릭 마켓의 코릴레이션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여기서 지금 어떤 분도 코멘트를 해외 지분 투자 뭐 이런 거 코멘트를 하셨는데 예를 들면은 우리가 여기 지금 그 박혜호 연구원 뒷부분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그린 뉴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신재생 에너지 펀드에 우리가 에퀴티를 투자할 때나 퍼블릭 마켓에서의 ETF를 투자할 때나 지금 상황으로 보면 RBC 비율 적용하기가 똑같이 됩니다. 그러면 수익률은 이 대체 투자에 에퀴티 투자하는 것보다는 퍼블릭 마켓에 신재생 에너지 ETF 투자하는 것이 수익률도 높고 이 실현하기도 훨씬 빠르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신재생 에너지 블라인드 펀드 에퀴티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이거는 5년에서 10년 뭐 이 정도로 가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요즘 인기가 끈 그 나스닥의 솔라 에너지 ETF 탄이라는 걸 사면은 작년 수익률이 254%예요. 금년도에서 마이너스 20% 정도 되지만은
훨씬 더 유동성도 좋고 수익률도 높은, 그래서 원천적으로 과연 우리가 대체 투자를 늘려야 된다고 많이 얘기하는데, 대체 투자 비중은 어느 정도 상당히 높은 수준에 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아주 근본적으로 이렇게 퍼블릭 마켓에서의 코렐레이션도 높아지고 수익률도, 더군다나 이런 코비드라든지 그다음에 2008년 금융 이런 거 왔을 때 보면 시장이 굉장히 프리징 돼서 거의 환매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거든요. 헤지펀드도 이런 상황에서 계속 대체 투자에 늘려야 되는 것을 주장해야 되는지, 이런 네 가지 원천적인 문제를 우리가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중 현대해상 지금 현재 자산운용 자문역을 맡고 계시고 오랜 기간 CIO 하셔서 좀 네 가지 굉장히 중요한 말씀, 저희 앞서 했었던 얘기들과 또 새로운 정보를 주셔서 우리 연구위원께서는 나중에 추가적으로 이 정보를 꼭 활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차후에 또 우리가 이와 유사한 우리 세미나가 있을 때 우리 사모님께서 적극적으로 또 참여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세미나가 우리 1시간 반 시간이 조금 지났긴 지났지만 오늘 참여해 주신 여러 온라인에 계신 분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오늘 토론해 주신 세 분, 그리고 오늘 발제해 주신 우리 연구위원님 감사합니다. 자, 오늘 세미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